2024년 1월 15일 설날 전날 밤 저는 시댁 마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못 입은 채로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이것은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되찾은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12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2019년 봄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정확히는 4월 13일 토요일이었어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죠. 그는 착했어요. 정말 착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 175cm 정도, 말수 적고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남자.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매력이 있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반짝였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회사에서만 그랬다는 걸. 문제는 너무 착했다는 거였죠. 회사에서는 능력 있고 똑 부러지던 그 남자가 부모님 앞에서만 서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본 건 사귄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주말에 그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룸으로 안내받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변했어요. 목소리 톤이 낮아졌고 등이 굽었습니다.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처음에는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아들이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구나. 얼마나 순진했는지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효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평생 부모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아니 의견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첫 만남부터 느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 위아래로 훑는 시선, 마치 물건을 고르듯, 백화점에서 옷 고르듯, 가방 고르듯 저를 그렇게 봤어요. 키는 괜찮네. 근데 좀 말랐어. 직장은 다니고 어디? 아, 거기. 월급은 얼마나 받아?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고생 좀 해봤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고생을 왜 했는지, 누구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왜 그 고생을 며느리한테 설명하는 건지. 이미 그때 경고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사랑에 빠진 29살 여자였고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넘쳤죠.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시어머니, 잘 모시면 되지. 명절 열심히 하면 되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평가했습니다. 젓가락질하는 거, 밥 먹는 속도, 말투, 옷차림, 화장, 머리 스타일,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어요. 네일아트 한제 손톱을 보더니 말했죠. 요즘 애들은 손톱에 돈을 참 많이 쓰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더니 말했어요. 우리 아들 좋지? 좀 소심하긴 한데 착해. 네, 착해요. 그럼 잘 부탁해. 결혼하면 시집이 우선이야. 알지? 저는 그냥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날 저녁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어머니 좀 강하시다. 원래 그러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 근데 나쁜 분은 아니야.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3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을 줄은 몰랐죠.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산책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울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제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 결혼 준비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2020년 가을 11월 7일로 잡았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작게 올리기로 했죠. 하객 50명, 양가 25명씩 간소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결혼 비용 분담에서 첫 번째 균열이 왔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였어요. 시댁에서 열렸죠. 친정 부모님과 저, 그리고 시댁 식구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신부 측에서 예단이랑 예물 준비한다며. 저는 당황했죠. 저희는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남편하고 이미 얘기했어요. 각자 능력껏 부담 없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면서 빈손으로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일하고 있고 능력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단은 좀.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뭐 그리 부담 가지세요. 우리 애들 알아서 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웃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죠.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걸,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집 좀 이상하지 않니? 저는 괜찮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셨죠. 내가 고생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굴복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예단 어떻게 할까? 남편이 말했죠.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러셔. 그냥 해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면 돼?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저한테는 2년치 월급이었어요. 적금 깨고 대출 받고 친정에서 보태주셔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은 하고 싶었으니까,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예단을 준비하는 날 친정 어머니가 한복집에 같이 가주셨어요. 어머니는 한복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참으셨죠. 우리 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괜찮아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천만 원어치 예물과 예단을 준비했죠. 한복, 이불, 폐물, 가전제품. 시댁으로 보내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예쁘네. 그 한 줄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신혼집도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제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일했고 남편은 강남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리는 남편보다 제가 더 효율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한 달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 좀 가까운 데로 얻으래. 왜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자꾸 그러셔. 너무 멀면 걱정된다고. 가끔 들러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하면 독립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나중에 이사하면 되잖아. 한 번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한 번이 3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도보 5분 거리, 같은 아파트 단지, 정확히는 백사동과 107동, 엘리베이터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그게 제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제 적금 3천, 남편 2천, 합쳐서 5천만 원. 전부 제 명의였죠. 남편 신용이 안 좋아서요. 카드값을 몇 번 연체한 적이 있대요. 괜찮아요. 제 명의로 할게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뭐. 나중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줄 몰랐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을 얻었습니다. 24평 아파트. 작지만 아늑했어요. 신혼집을 꾸미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케아 가서 가구 고르고 커튼 달고 그릇 사고 행복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그 행복은 입주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왔어요.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날은 국을 들고 오셨어요. 신혼인데 밥 못 챙겨 먹을까봐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다음 날은 반찬, 그 다음 날은 과일, 매일.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그냥 오셨어요. 빈손으로. 청소 좀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일하잖아. 청소할 시간 어딨어. 그리고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셨습니다. 침대 시트는 왜 이래? 더러워 보이네.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냉장고에 뭐 이렇게 없어?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저는 그냥 네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반복했죠. 남편은 출근해서 없었고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그래도 참았어요.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결혼시켜줬잖아. 집까지 얻어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뭘 얻어줬다는 건지. 예단만 3천만 원 했는데 보증금 5천만 원 전부 제 돈인데 결혼 6개월 후 2021년 5월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야, 지금 시간 돼? 잠깐만 올 수 있어? 네, 갈게요. 뭔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아. 저는 앉았죠.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 자금이 좀 필요해. 시아버지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셨어요. 직원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얼마나요? 2천만 원만. 금방 갚을게. 다음 달에 공사비 들어오면. 저는 놀랐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저희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을 다 썼고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너희 적금 있잖아. 그거 좀 깨면 안 돼? 적금은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은 거 5년 동안. 그걸 깨라고? 우리 급한데 어쩌냐? 남편한테 물어보고. 네, 남편이 알면 해줄 거 아니야? 그 애가 얼마나 효자인데.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연락 왔었어. 돈을 빌려달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연락 받았어. 해줘야지. 얼마나 급하시면 그러시겠어. 2천만 원인데 그래도 해줘야지.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위해서 뭘 하셨는데? 예단 3천만 원 받아가셨잖아. 신혼집도 우리 돈으로 얻었잖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남편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 5년간 모은 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고맙다.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지연됐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안한데 또 좀 급해졌어. 얼마나요? 1천만 원만. 이번엔 정말 금방 갚을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돈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건 곧 갚는다니까. 이번 게 급해. 도와줘. 저는 또 보냈습니다. 1천만 원. 이번엔 제 비상금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모아둔 돈 전부 털어서 보냈죠. 남편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엄마 도와드려야지. 우리 부모님인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 또 전화. 1,500만 원. 이번엔 시누이 결혼 자금이래요. 동생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 도와달라고. 총 4,500만 원. 3년 동안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가족끼리 돈 갚고 받고 그래. 참 속 좁다. 너 번 돈도 다 우리가 키워줘서 번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잖아. 같이 쓰는 거지 뭐. 남편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은 320만 원. 거의 비슷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 돈은 시댁 돈. 그게 당연한 거라고.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2023년 추석.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전날 밤에 재료는 다 사뒀습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고기, 과일, 냉장고에 가득 채워뒀죠. 시댁까지 차로 2시간 경기도 끝자락이었어요. 남편의 고향, 명절만 되면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준비할 음식만 15가지, 전 30개, 동그랑땡, 생선전, 부추전, 호박전, 고기전, 잡채 대접 3개. 시아버지는 잡채를 좋아하셨거든요. 양이 많아야 한대요. 갈비찜 10인분, 각종 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숙주, 꽃게탕, 떡, 인절미, 송편. 오전 6시부터 준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부터 부쳤어요. 팬 2개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왼손은 뒤집고 오른손은 새로 올리고 손은 기름에 데웠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었죠. 아 하고 소리가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8시에 전 부치기 끝. 그 다음 잡채, 당면 삶고, 야채 볶고, 고기 볶고, 섞고, 간 맞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까 9시 30분 잡채 완료. 갈비찜 압력솥에 넣고 양념하고 조리고. 10시 30분 완료. 나물 하나하나 데치고 무치고.
11시 30분 완료 12시에 출발했습니다. 트렁크에 음식을 가득 실었어요. 쿨러백 3개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옮기는 걸 도왔지만 힘들었어요. 차 안에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꽃게탕 재료 손질해야 했거든요. 꽃게 씻고 야채 다듬고 오후 2시 시댁 도착.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왔어? 늦었네. 늦은 거 아닌데요. 2시라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늦게 와? 음식은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트렁크 열어봐. 트렁크를 열자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요. 30개 맞아? 세어보세요. 잡채는 대접 3개요. 양 좀 적은 거 아니야? 충분해요. 갈비찜은 10인분이요. 됐네.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술을 마셨죠. 저만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세팅하고 수저를 놓고 오후 3시 드디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을 집어들더니 말했어요. 이게 뭐야? 기름 너무 많이 먹었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6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죠. 언니, 요즘 애들은 요리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 배달 음식만 먹고 자랐는데 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옛날 며느리들은 안 그랬는데 잡채도 맛이 좀 싱겁고 갈비찜도 뭔가 2% 부족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더 잘할게요. 남편은 옆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한마디 반론도 없이. 가끔 제 눈치를 봤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라는 눈빛만 보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제목. 접시 30개, 그릇 20개, 냄비 10개. 손이 부르트도록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죠. 언니 일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 우리 엄마 고생 덜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일해야 하지? 시누이는 왜 안 도와주지? 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오후 6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왔더니 다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남편이 TV를 보다가 돌아봤어요. 뭐가? 오늘 하루 종일 저만 일했잖아요. 시누이는 왜 안 도와줘요?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하셔. 이해해줘. 이해? 나는 가정부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음식 만들고 3시간 동안 설거지했어요. 9시간이요. 9시간 동안 저 혼자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가지 말든가. 내가 뭐 어쩌라고 억지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가면 되냐고요? 명절에 시댁 안 가면 뭐라고 하실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힘들어. 회사 일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선택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평생 부모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변할 리 없다는 것을. 2024년 1월 15일 설날 전날, 그날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떡국 준비, 전 부치기, 고기 양념.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불안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죠. 오전 내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떡 썰고, 육수 내고, 고명 만들고, 전 20개 부치고, 나물 5가지 무치고, 정성을 다했어요. 이번엔 잘해야지. 혹시 또 뭐라고 하실까봐. 오후 2시 시댁 도착차에서 내리는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시댁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은 명절이면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인사도 안 받았죠. 앉아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속으로 물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우리 아들 회사 요즘 어렵다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좀.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었어요. 월급이 깎였고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대출 좀 정리해야겠어.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정리한다고?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데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너희가 내줘. 시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 그것도 당연히 내야 한다는 말투로. 저희는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 월급도 줄었고 저도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유? 우리가 너희 결혼시켜줬잖아.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결혼시켜주셨다고요? 예단 3천만 원은 제가 준비했어요.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도 제 돈이고요. 뭘 해주신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내가 우리한테 받은 게 얼마야? 신혼집 얻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주셨다고요? 한 푼도 안 받았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래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도 빚이 있어요. 그동안 빌려드린 4,500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부 저희 돈으로 얻었어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빌려드린 돈만 4,500.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죠. 손은 떨고 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물건을 버리듯.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단추를 끼울 여유가 없었거든요. 눈 내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영하 5도.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집 안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못 잡았지만 겨우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급하지 않았어요. 갈 곳도 없었으니까. 서울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2시간인데 눈 때문에 느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닐 수도 있는 곳.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캐리어 2개에 담겼죠. 옷, 화장품, 노트북,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3년을 살았는데 이게 다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저와 남편.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다가 그냥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져갈 필요 없었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 나 아니면 당신 부모님. 전송. 답장은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내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힘들어. 와, 언제든지.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내줬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게 해줬고 밥 먹기 싫다고 하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줬죠.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후 저는 월세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친구에게 계속
패기칠 수 없었거든요.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7평, 부엌하고 화장실 빼면 5평,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공간이니까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2개, 옷을 걸고 화장품을 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첫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는 꿈, 남편이 저를 외면하는 꿈, 혼자 눈속을 걷는 꿈.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친정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전화가 오면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 다시 울었습니다. 회사는 다녔어요. 어떻게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 입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몰랐어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웃으면서 일했으니까. 점심시간에는 혼자 밖에 나가서 울었지만,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빠진 머리카락. 이게 나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야? 계속?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선명해졌죠. 뜨거운 분노,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목록, 시댁으로 보낸 송금 내역, 날짜, 금액, 이유, 2천만 원, 2021년 5월 20일, 사업 자금, 1천만 원, 2021년 11월 3일, 급한 일, 1,500만 원, 2022년 8월 15일 시누이 결혼자금 총 4,500만 원. 문자 내역을 정리했어요. 돈 달라는 메시지들, 곧 갚겠다는 약속들,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런 거 따지냐는 말들 전부 캡처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통화 녹음도 있었어요. 3년치. 저는 결혼 초부터 통화를 녹음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지만 신혼집 계약서도 복사했습니다. 제 명의, 제 돈, 보증금 5천만 원 입금 내역,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돈.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여성 변호사, 후기가 좋은 곳. 예약을 잡았습니다. 2024년 3월 5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빌딩 1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떨렸습니다. 손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분. 인상이 좋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중간중간 질문을 했죠.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정리해 온 거였습니다. 시댁으로 보낸 송금 내역 4,500만 원.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자 내역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돈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런 거 따지냐는 말. 통화 녹음 USB에 담아왔습니다. 3년치 신혼집 계약서, 제 명의, 제 돈.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신혼집 보증금 절반은 받을 수 있고요. 시댁에 보낸 돈은 대여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고 싶어요. 이혼.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확실하세요? 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그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했어요. 착수금 500만 원.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3번째 달,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여성 의류.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거였어요. 언젠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결혼하고는 못했죠.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잃을 게 없었으니까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원룸보다 조금 큰 10평짜리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 월세 70만 원. 비쌌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꾸몄습니다. 이케아 가서 선반 사고, 식물 키우고, 액자 걸고, 제 공간, 제 선택, 제 시간,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리본. 제가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다시 묶는다는 뜻, 제 인생을 다시 묶는다는 의미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어요.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첫 상품은 원피스였습니다. 동대문에서 직접 떼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대문 도매시장에 갔죠.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어떤 옷이 좋은지, 어떻게 흥정하는지. 10벌을 샀어요. 한 벌에 10,000원, 총 10만 원. 사무실로 가져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각도를 바꿔가며 30장씩 보정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가격 책정하고 한 벌에 39,000원.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고객이 없었거든요. 첫날 매출 3만 원. 친구가 사준 거였어요. 응원한다고. 이틀째 0원, 사흘째도 0원. 일주일 동안 총 10만 원. 친구들이 사준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SNS 마케팅을 공부했어요. 유튜브 보고 블로그 읽고 책 사서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매일 업로드했죠. 상품 사진, 코디 사진, 일상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여성 의류, 데일리룩, 원피스, 감성 스타일. 팔로워가 하나씩 늘었어요. 10명, 20명, 10명. 그리고 2주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리뷰를 남겼어요. 옷이 예뻐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 리뷰를 보고 울었습니다. 기뻐서 누군가 제 상품을 사줬다는 게, 인정받았다는 게. 상품 사진을 찍고 설명을 썼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어주세요. 또 오세요. 한 달째 매출 30만 원. 적었지만 시작이었어요. 2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이 됐어요.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옷이 예뻐요. 사장님이 친절해요. 배송이 빨라요. 손편지가 감동이에요. 3달째 월 매출 300만 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번 돈, 제 능력으로. 직원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으니까. 포장하고 배송하고 CS 대응하고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4달째 500만 원. 상품을 늘렸습니다. 원피스에서 블라우스, 팬츠, 스커트까지. 동대문을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째 달, 제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350만 원이었죠. 2배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었어요. 할 수 있었어. 나 혼자서도. 그리고 6번째 달, 2024년 7월 10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벨소리를 들으며 한참 생각했어요. 받아야 하나, 받지 말아야 하나.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도. 한번 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사과도 없었죠.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6개월 동안 보고 싶지 않았잖아요. 저를 쫓아내고 지금 와서 보고 싶다고. 한 번만. 제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갈까 말까? 친구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말했죠. 가지마. 또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단,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앞치마 입고 부엌에 섰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 정장 바지, 구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 발랐죠. 빨간색. 가방에는 서류를 넣었어요. 이혼 동의서, 변호사가 준비해 준 거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 신혼집 보증금 2,500만 원,
절반, 그리고 4,500만 원 송금 내역, 전부 증거와 함께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강해 보이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좋았습니다. 이 모습이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클래식 차분하게 만들어줬죠. 시댁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3년간 수없이 왔던 곳.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익숙한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표정이 어색했어요. 반갑지 않은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와.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남편은 수척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도 길었죠.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라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앉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얘야,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닌가요?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6개월 전에 눈 내리던 그날 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사람을 내쫓나요? 며느리를 눈 내리는 밤에 코트도 제대로 못 입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 얘기 없어요. 당신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쫓아낼 때 뭐 하셨어요?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나 변할게.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과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날 선택했잖아요. 저 대신 부모님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우리도 힘들었어. 대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래서 예민했어.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힘든 걸 저한테 다 떠넘기셨어요? 3년 동안 명절마다 30개씩 전 부치고 15가지 음식 만들고 혼자 설거지하고 제가 빌려드린 4,500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목소리가 작았어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안 따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으면 쫓아내는 게 가족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난 3년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만들었어요. 30개 넘는 전, 15가지 음식. 손이 기름에 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웃으면서.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죠? 비난이었어요. 맛없다고, 양이 적다고, 옛날 며느리들은 안 그랬다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었을 거예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4,500만 원 송금 내역이에요. 날짜, 금액, 전부 여기 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2천만 원. 사업 자금이라고 하셨죠. 2021년 11월 3일 1천만 원. 급한 일이라고 하셨고 2022년 8월 15일 1,500만 원. 시누이 결혼 자금 총 4,500만 원. 갚으실 거면 갚으시고 아니면 이혼 재산 분할 때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랑 이미 상담 끝났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이면 돈 떼먹어도 되는 건가요? 가족이면 쫓아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한 문장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 변할게. 정말로. 이번엔 진짜야. 너 편 들어줄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변한다고 해서 제가 돌아갈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미 혼자 잘 살고 있거든요. 그 말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혼자 어떻게 사는데? 원룸에서? 직장 월급으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해요.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 800만 원 넘어요. 이제 곧 직원도 뽑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그것도 쇼핑몰? 그게 돼? 네, 여자 혼자서요. 남편 없이도 시댁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스트레스 없으니까. 명절마다 전 부칠 필요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번 돈 빼앗기지 않으니까.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여기 두고 갈게요.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4,500만 원은 한 달 안에 입금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랑 이미 상담 끝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야, 잠깐만. 저는 돌아봤습니다. 우리 진짜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제발.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요구한 거 지켜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나 진짜 변할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너 편 들어줄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기회는 3년 동안 드렸어요. 매번 참았고 이해했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그날 밤 저를 혼자 눈 속에 내보낼 때 뭐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저도 제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서 있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선명했습니다. 제 앞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차 안에서 음악을 틀었어요. 신나는 음악. 볼륨을 높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건 말해줘. 뭐든 할게. 진짜로. 나 변할게. 엄마도 설득할게. 돌아와줘. 제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길게. 첫째. 시댁 간섭 완전 금지. 저희 집에 허락 없이 오지 마세요. 전화도 주 1회 이하. 둘째. 명절 의무 없음. 가고 싶을 때만 가겠습니다. 음식 준비도 각자 분담. 저만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경제 완전 독립. 제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시댁에 보낼 의무 없습니다. 넷째. 4,500만 원 전액 상환. 한 푼도 빠짐없이 차용증 작성. 다섯째. 상호 존중.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지면 생각해 볼게요.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이혼합니다. 전송. 답장이 왔습니다. 5분 후. 알았어. 다 지킬게. 엄마한테도 말했어. 다 지킨대. 제발 돌아와줘.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어. 다 지킬게.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일단 조건부터 지켜보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시댁에서 4,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4,50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에게서
매주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밥 잘 먹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길에 커피를 사다 줬어요. 사무실 앞에 놓고 가는 거였죠. 쪽지와 함께 오늘도 힘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2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 9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외식하자. 너는 그냥 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가 다 할게. 너는 손님처럼 와. 편하게. 추석 당일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짐이 없으니 가벼웠습니다.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신우이가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동안 너무 심했어. 나도 반성했어. 괜찮아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렸어요. 식당에서 시킨 거였죠. 전도 나물도 탕도 직접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 앞으로 잘하마.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허전했어.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봐주세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한다. 절대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부엌에 서지 않아요. 다 같이 외식하거나 배달을 시킵니다. 각자 일을 분담합니다. 저만 하지 않아요. 시댁에서 돈 달라는 전화 없어요. 오히려 제 사업을 응원해 줍니다. 잘 되고 있니? 힘들지 않아? 도와줄 거 있어? 남편은 변했어요. 제 편을 들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막아줘요. 엄마,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냅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요. 필요한 건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올해 설날 2025년 2월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전 부치러 간 게 아니에요. 가족을 만나러 간 겁니다. 떡국은 시어머니가 끓였어요. 맛있게 먹어. 저는 한 그릇 비웠습니다.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내가 먹어주니까.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다들 건강하자. 그리고 우리 며느리 사업도 대박나고.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는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떠나는 용기를 가진 사람, 다시 돌아올 선택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돌려받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 그들이 잃은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버팀목이었죠. 3년간 4,500만 원을 보내준 사람, 명절마다 15가지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 참아준 사람. 그들은 저를 내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저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잘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예요. 자기 존중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직원도 3명 뽑았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넘었어요. 곧 오프라인 매장도 열 계획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서로 존중하니까요. 경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제대로 된 파트너가 됐으니까, 저를 존중하니까, 제 편을 들어주니까. 6개월 전 눈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삶의 시작.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살. 제가 선택하는 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떠나세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희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용기를 내세요. 떠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반격입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